방구석 미술관 조원재. 이 책은 근대 미술에 큰 영향을 준 11명의 화가와 그들의 미술사에 끼친 영향을 다룬 책이다. 뭉크, 프리다 칼로, 에드가드가, 빈센트 반 고흐, 구스타프 클림트, 에곤 실레, 폴 고갱, 에두아르 마네, 클로드 모네, 폴 세잔, 바실리 칸딘스키의 11명의 작품이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다. 근대 미술은 다양한 화풍이 등장하고 용어들도 복잡하다. 중세 미술에서 르네상스 미술로 넘어오면서 미술계에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불문율 같은 법칙이 있었다. 피라미드 구조의 위치와 원근법을 적용한 정밀한 묘사가 르네상스 미술의 불변의 원리였다. 그러나 1860년경부터 1970년대까지의 근대 미술의 기간에는 이러한 법칙들이 무시되고 독창적인 화풍들이 등장한다. 그도 그럴 것이 카메라의 발명으로 정교한 사물의 묘사는 카메라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화가들은 화가의 주관적인 시각과 느낌을 그림에 반영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화풍이 시작된 배경은 언제부터일까? 근대 미술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인상파이다. 기존의 화풍을 거부하고 빛이 사물에 반사되는 그 순간을 포착하여 강한 붓터치로 간결하게 그려내는 것이 특징인 인상주의는 초기에 많은 비난과 욕을 먹었다. 인상파의 대표적인 화가들인 마네, 모네 그리고 세잔 등의 화가들의 이야기도 이 책에 담겨있다. 표현주의와 입체주의 그리고 추상주의 미술의 화가들도 이 책에서 다루고 있다. 가장 먼저 다루는 화가는 우리에게 절규로 잘 알려진 에드바르트 뭉크이다. 뭉크는 1863년에 노르웨이의 어느 농장에서 태어났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과 깊은 관련을 맺는다. 그가 5살 때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사망하고 14살 때 1살 위인 누나 소피에가 같은 병으로 사망한다. 어린 나이에 가족의 죽음을 경험한 뭉크는 어린 시절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를 알고 살아가게 된다. 그에게 평생 공포로 여겨지는 그 죽음을 그는 예술로 승화시키기로 한다. 그리고 16의 나이로 죽음을 맞은 누이를 그린 병든 아이를 시작으로 그의 죽음의 레퀴엠이 시작된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삶을 둘러싼 죽음과 그로부터 느끼는 감정을 그림에 표현하는 것을 자신의 예술 주제로 삼는다. 그래서 그를 감정을 표출하는 표현주의의 선구자로 불린다. 뭉크에 내재된 죽음에 대한 공포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랑에 빠지게 된다. 그가 20살 때 3살 연상인 헤이베르그 부인에게 푹 빠진 그는 사교계를 주름잡는 바람둥이 그녀 때문에 6년간의 사랑을 끝내고 사랑의 실패로 괴로워한다. 그 후로 그는 여성에 대한 피해망상을 갖게 되는데 그의 작품 흡혈귀에 이런 그의 심정이 잘 반영되어 있다. 상처가 아물고 그는 다른 사랑을 하게 되는데 어릴 적 친구였던 다그니 유울이란 여자와 사귀게 된다. 문제는 그녀가 뭉크가 속해 있던 검은 돼지의 멤버 푸시비세프스키와 삼각관계가 되어버렸다는 점이었다. 결국 그녀는 푸시비세프스키와 결혼을 하며 그의 사랑이 또 끝나버렸다. 2번의 실패한 사랑으로 그는 여성을 행복의 존재이면서 정신적으로 치명상을 입히는 파멸의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그의 작품 마돈나에는 그의 이런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그에게 3번째 사랑이 찾아오지만 뭉크는 결혼을 원치 않고 연인인 라르세는 그와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었다. 미지근하게 그녀를 대하자 그녀는 그에게 병이 났으니 문안을 오라고 속이고 그를 불러들이고 그와 마주하자 크게 다투게 된다. 그리고 총으로 자살하겠다며 결혼을 해줄 것을 요구하다 사고로 뭉크의 왼손 중지에 총알이 박히는 총상을 입고 둘은 파국을 맞게 된다. 그 이후 뭉크는 사랑마저 죽음의 공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결국 뭉크는 사랑을 포기하고 자신의 삶과 예술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한다. 그는 노르웨이의 작은 마을 크라게르에 집과 작업실을 마련하고 소박한 자연 풍경을 그리며 중년의 삶을 누린다. 그렇게 평온하게 살다 8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그는 당시 화가들의 짧은 수명에 비하면 상당히 장수한 셈이었다. 뭉크의 화풍은 표현주의로 구분된다. 표현주의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감정을 표출하여 그림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회활한 눈으로 본 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라는 기존의 전통적인 관념을 거부하고 감정과 내면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사조이다. 이 표현주의의 선구자가 바로 뭉크이다. 이전의 예술가들은 자신의 개인사를 작품에 그리지 않았지만 뭉크는 자신의 개인사를 시종일관 자신의 그림에 끌어들였다. 그는 오직 자신의 삶에서 나오는 경험과 그것에서 느껴지는 감정에만 집중했고 그것만 표현했다. 뭉크의 이런 작품들은 독일 표현주의의 시발점이 되는데 1905년 다리파라는 예술그룹이 시작된 것과 1911년 청기사파가 민헨에서 시작되는 것에 영향을 주었다. 빈센트 반 고흐. 강렬한 색을 사용한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에서 유독 눈에 띄는 색은 노란색이다.
밤의 카페 테라스와 프로방스의 건초덤이라는 작품들을 보면 그의 노란색 사용이 눈에 띄게 드러난다. 그의 작품에는 왜 이렇게 노란색이 많이 사용된 것일까? 그가 미술을 하기 위해 네덜란드에서 무작정 프랑스 파리로 건너갔을 무렵 당시 파리를 점령한 녹색 요정이 있었다. 녹색 요정이라고 불린 것은 바로 압생트라는 술이었다. 알코올 도수가 40에서 70%에 달하던 독주지만 저렴한 가격과 회향과 아니스 등의 허브를 첨가해 독특한 향을 가졌던 압생트는 애주가들을 사로잡은 요정이었다. 1805년에 탄생한 이 술은 단숨에 파리지엔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파리에서 활동하던 많은 화가들도 이 술에 매료되었다. 많은 예술가들이 압생트에 취했을 때 찾아오는 환각이 창작의 영감을 일으킨다고 예찬하기도 했다. 그리고 빈센트 반 고흐 역시 이 술의 마니아였다. 파리로 넘어간 반 고흐는 코르몽 화실에 들어갔다. 그리고 거기서 앙리 드 툴루즈 로트레크라는 인물을 만나게 된다. 그는 미술계의 소문난 주당이자 알코올 중독자였다. 둘은 절친이 되어 함께 술을 마시며 지냈다. 그렇게 압생트에 매료된 반 고흐는 그가 후에 파리를 떠날 무렵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었다. 1888년 2월 알코올 중독으로 만신창이가 된 고흐는 남프랑스 아를로 향한다. 그는 남프랑스에서 머물면서 세계 최고음을 화폭에 담아내려고 노력하며 불멸의 명작을 쏟아낸다. 그러나 아를은 압생트의 산지였고 그곳에서도 고흐의 압생트 사랑은 멈추지 않았다. 압생트는 산토닌을 함유하고 있었고 이것을 모른 채 고흐는 산토닌에 중독되고 만다. 산토닌은 압생트의 주원료인 향숙의 주요 성분으로 과다 복용 시 황시증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었다. 고흐의 작품들에 노란색이 많이 쓰인 것이 우연일까? 압생트에 중독된 고흐의 눈에는 세상이 노랗게 보였을 것이다. 그렇게 세상이 노랗게만 보인 고흐의 작품도 노란색이 많이 쓰인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압생트의 부작용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압생트의 부작용 중 하나는 튜존이라는 성분이었다. 이 성분은 뇌세포를 파괴하고 정신착란과 간질 발작을 일으킨다. 압생트의 이런 문제로 일가족 살인 사건도 일어났으며 프랑스에서 1915년에 이 압생트를 금지하기에 이른다. 세상이 노랗게 보이는 황시증의 정신적 문제까지 겪으며 고흐는 자신의 귀를 스스로 자르는 자해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는 스스로 정신병원에 들어가 갱생을 위한 투쟁을 벌이며 그때 그린 작품이 별이 빛나는 밤에와 붓꽃이다. 알코올 중독 후유증으로 고통받던 고흐는 동생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자 동생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반고흐식 후기 인상주의. 인상주의가 부족하다고 느끼며 인상주의를 극복하려는 사조를 후기 인상주의라고 한다. 반고흐식 후기 인상주의는 색을 향한 100% 몰입과 열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인상주의가 빛이 사물에 반사되어 화가의 눈에 들어오는 찰나의 순간의 색을 표현하려 했다면 반 고흐는 그 색이 어디까지 순수하게 정제될 수 있는지에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사물의 색을 그대로 그리는 것을 거부하고 사물 속에 숨겨진 본질을 끄집어내려고 했다. 사물이 가진 생기의 핵심을 포착해 색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간단하게 살펴본 2명의 화가 이외에도 9명의 화가들의 이야기도 흥미롭다. 그들의 작품들을 그들의 역사와 함께 설명해주니 작품에 대한 이해가 쉽게 된다. 미술 작품과 근대 미술의 여러 사조에 관심이 있다면 읽어보길 권하는 책이다.